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킨님이십니다. 히든페이스와 미망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망이 올해 한국 영화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과 그림, 첫 장에서 하승국 씨는 그림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규칙을 말하는데 지울 수 없는 펜으로 그릴 것, 틀려도 그대로 두고 덧칠하지 말 것, 끝까지 완성할 것. 저는 이게 인생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사건들과 시간들은 지울 수 없고 틀려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선들이 모여서 그림이 되고 하나의 작품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길과 인연. 선의 형성을 통해 그림이 되듯 길을 걷다 보면 인연을 만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유난히 영화는 차 위도로 장면이 많고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고 특히 광화문, 청계천, 종각 근처의 장면이 많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형성되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인연이 되고 길을 걷다가 그 인연이 연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길은 선이 되고 선은 그림이 됩니다. 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자기 자신의 얼굴도 그중 하나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우연의 산물, 재훈 씨는 유튜브에서 이명하 배우의 인터뷰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인데 감독님과 우연하게 만나서 영화 제작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첫 장면도 정류장을 잘못 내린 하승국 씨가 이명하 씨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홍상수 감독님의 북촌 방향이 생각나는데요. 아이고. 북촌 방향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로 반복적으로 인물을 담아내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의 연속이었던 점에서 유사하게 느껴지네요. 특히나 마지막은 그 모든 우연이 필연으로 느껴지는 것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엔딩, 미망 엔딩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하성국 씨가 기타로 장기하의 별거 아니라고 부르는데 가사 내용처럼 끝없이 진행되어 버린 시간 끝에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그럼에도 가사 말처럼 그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은 조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이명하 씨가 적극적이었지만 하성국 씨는 이미 연인이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죠. 파트 3는 이명하 씨가 연인이 있었고 하성국 씨는 자신을 그림으로 이끌어줬던 연인과 헤어졌죠. 사랑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가는 장면은 그런 시간의 흐름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명시내에서 10시 반에 끝나고 나왔는데 거리의 조명과 어우러져서 과거의 어떤 지점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히든페이스도 재밌게 봤습니다. 말씀처럼 조금 올드한 대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연 배우들의 연기와 소재의 신선함 덕에 재밌게 봤습니다. 벽 뒤에서 상대방들의 애정 행위를 보는데 저는 조효정 씨가 송승헌 씨의 불륜 행위보다도 박지현 씨가 자신을 두고 다른 연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충격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노출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씬에서는 수위 높은 장면이 꼭 필요했다고 보여지네요. 마지막 엔딩에서도 두 여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지난 배드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대우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정말 외모와 외형적인 부분에 서로 끌려 불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그리시는데 톨스토이 소설 안나 까레리나가 김대우 감독님의 대부분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길게 네. 달아주셨네요. 확실히 미망이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줄 몰랐어요. 전 되게 약간 무난하고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그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근데 되게 바사삭치킨님은 좋게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지점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처음에는 하성국 배우가 연인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명하 배우가 딱 연인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인생 같다 라는 부분에서 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막 큰 불은 없다 보니까 미명이 네. 그렇다고 막 많은 호도 있지 않았고 맞죠. 그리고 뭐 이 바사삭 치킨님께서 토요일에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감흥이 더 되살아났다 이런 거는 확실히 영화가 좀 되게 그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도 영향을 끼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바튼 아카데미 진짜 보고 나왔을 땐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지금 올해 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시간 빠르다. 와, 정말 그 용산 롯데시네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 진짜 없거든요. 없어요. 차밖에 없잖아요. 그 가는 길 완전. 그니까요. 와, 나왔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차 쭉 늘어선 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간절해. 저는 딱 그 광경을 보니까 그 가족이 아니라 그 걔네들끼리 체리 주빌레 밖에서 먹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 지르는 그 장면이죠. 이야기를 왜 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와, 추억이 돋네요. 네. 네, 두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뀨뀨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세컨드 액트 시네큐브에서 봤는데 같이 보셨군요. 네, 앞으로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네, 이전에 민말진이랑
야닉 둘 다 너무 좋게 봤었는데 세컨드 액트도 역시 좋더라군요. 반면에 뒤몽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작들은 좋은 영화다라는 건 느껴졌지만 너무 드르렁이었고 엠파이어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영일애들 추천 덕에 미기의 지름길도 봤는데 야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한정된 상황, 인물 그리고 그렇게 느린 템포로 극이 끝날 때까지 몰입감이 최고였습니다. 전 퍼스트카우보다도 좋더라고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뭐 다 공감 가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디몽은 뭐 확실히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기 지름길 진짜 극장에서 보신 건 잘한 선택입니다. 제가 이 영화 계속 말했지만 이 영화는 정말 그 시네마스코프로 영화가 찍혔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영화거든요. 켈리 라이카트 기획전 안 하나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좀 쇼잉업도 수입됐고 했으니까 네. 한 번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큐큐님처럼 라이카트 최고작은 지금까지는 미기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평이 정말 좋은 영화 중에 어떤 여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걸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미기 지름길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극장에서 꼭 보십시오. 꼭 진짜. 네. 큐큐님도 되게 영화제를 자주 다니시는 분 같아서 앞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보시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튜브 JY님께서는 서브스턴스 어제 보고 왔는데 와우. 개봉이 좀 남아서 내용은 언급 안 할게요. 진짜 여러모로 미친 영화예요. 저도 봤습니다. 네. 연기도 좋고 저는 진짜 사운드에 빠져서 봤는데 아무튼 말로 형용하기 어렵네요. 두 분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네. 저 보고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희가 다음 주 2주 추천작 얘기할 때 뭐 서브스턴스 얘기하겠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넘어가시죠. 오케이. 일단 다음 주에 유력 후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해야지 그거. 서브스턴스. 아무래도 칸에서 상 받은 영화인데. 맞아요. 각본상인데. 근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각본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은 줄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 취향 따라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각본상은 진짜 아니야. 이건 장담할 수 근데 있습니다. 작년 각본이 괴물이었을걸요 제 기억에는. 네. 각본은 진짜 아니야. 뭐 감독이나 뭐 주연 오히려 주연 데미모는 진짜 인정. 데미모 인정하고 진짜 마가렛 컬리 진짜 장담하는데 페넬로페 크루즈 이후로 이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요. 야. 그 정도야. 올해 진짜 라이징이다. 네, 진짜 라이징이다. 마가렛 컬리 말도 안 되게 이뻤습니다. 진짜 라이징이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정도로 호들갑 너무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영화 봐보세요. 진짜 이 정도로 떨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되는 영화가 서브스턴스고. 2주 영화 이슈 들어갑시다. 2024년 12월 1주차입니다. 첫 번째.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4일 개봉닭을 덮친 비상계엄령. 와. 정상화. 진짜 레전드. 나 진짜 술 먹다 깜짝 놀랐어. 진짜 레전드. 카톡방에 막 울리길래 뭔데 이거. 전 집에서 TV 보다가 비상계엄 떴다길래 전 처음에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전 그래서 10시 반에 떴잖아요. 한 11시 10분까지 딴 거 하고 있었다니까. 개소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지. 네. 근데 술 먹다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무슨 경찰 떴다는 거야. 군경 떴다는 거야. 한 그날 새벽 3시까지. 다음날 인턴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뉴스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역시 현실은 영화를 이길 수 없다. 예. 그냥 개인적인 논평. 근데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까놓고 말할게요. 탄핵 확정이잖아요. 저는 탄핵 확정이라 생각해요. 탄핵 확정인데 내 생각은 그거야.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진짜 다 통제한다 그 소리잖아요. 그쵸. 군경을 이용해가지고. 난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윤석열이 뭐 정치 못한다 까이고 멍청하다 소리 들어도 서울대 나오고 검사까지 한 사람인데 진짜로 어떤 그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뭐가 비상계엄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래요. 21세기 동아시아 최초래. 난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닐까? 그치. 승부수를 띄운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근데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그냥 질러버린 거니까.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냥 빠지는 비상계엄이 어딨어요. 하고 싶은 이유, 시작한 이유, 하고 싶어서 그만한 이유, 그만하라 해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이거 방송에 써도 되겠죠? 네, 써도 되겠죠. 오케이. 이미 끝났어. 탄핵 확정이야. 그러니까 그래? 저는 근데 제 자신이 비상계엄 뜬 걸 보면서 와, 진짜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자마자 화요일이었잖아요. 네. 화요일이었잖아요. 내일 신화? 네, 내일 신화도 있는데 화요일이었잖아요. 비상계엄 발표했잖아요. 네. 아, 내일 영화 못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어. 그래 우리 막 톡방에다가 막 이거 내일 쉬나요? 막 그래.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진짜. 내일 영화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네.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진짜 막 21세기 한국 역사상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이게 그래서 인터뷰도 몇 개 막 취소되는 기사들을 봤고 제가 그러니까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다른 그 키르기스탄인가 대통령이 있었다면서요. 왔었어. 와, 근데 이건 진짜 치욕 아닌가? 그리고 무슨 그쵸. 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여행 경부 지역으로 발령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다 하면서 움직여야지. 예. 너무 그냥 책임감 없이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라 본인 생각해서 질러버리면 네. 뭔가 이거랑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일단 서울의 봄 재개봉이 지금 쇠도하고 있다고 하죠. 뉴스에도 떴습니다. 근데 그거 재개봉하면 GV 못하겠다. 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진짜 서울의 봄 만약에 이번에 재개봉한다? 명량 넘을 수도? 라는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예. 아,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감독 둘이 생각났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저 진짜 그 딱 비상경 발표할 때부터 음. 해제할 때까지 한 3시간 동안을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네. 딱 감독 둘이 생각났어요. 일단 봉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아. 봉준호 특징이 그거잖아요. 항상 플롯은 중대한데 네. 플롯은 중대한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러티브랑 연출은 한없이 가볍죠. 그렇죠. 특히 조기작들, 블란다스의 괴물, 살인의 추억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확 생각나더라고. 아니 비상기업이면 진짜 국가 중대 거의 준 전시 상황인데, 그쵸. 준도 아니야 사실상 전시 상황. 그게 전상이지. 사실상 전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코미디스럽게 흘러가지? 그거를 밤 10시 반에 때리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와 다시 한번 봉준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 있었으면 낮에 때렸어야죠. 이런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아이러니하고 블랙 코미디스러운 현실을 영화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전 다른 감독으로 다름 아닌 임상수가 생각났습니다. 아. 네, 임상수. 그때 그 사람들 너무 생각나더라고. 그런 이런 역사 영화를 그런 톤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임상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작이죠, 엄청난 진짜. 개봉 그때 그 당시에도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고 그냥 개봉 때려버렸잖아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근현대사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영화 다른 영화 중에. 야, 저는 우민호 감독도 생각나네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 하얼빈 나오지만 이런 계열의 또 영화도 굉장히 더 인상 깊게 그러니까요. 찍으시는 감독님이시라. 뭔가 진짜 저는 되게 봉준호와 임상수가 생각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확실시 되겠죠. 탄핵이 된다면은 확실시 될 텐데 그러면 진짜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이스죠. 아무래도 이게 그냥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진보가 좀 진보 더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문화예술 쪽에 관한 지원이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소독제 예산이 의견이 내년에 영원이라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전 그래서 한 내년까지는 모르겠고 그 영국 외신을 찾아보니까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은 새 대통령 선거는 한 내년 2분기쯤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만약 그때 한다면은 한 내후년쯤부터 다시 영화계가 조금이라도 부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힘은 만약에 계속 정치 얘기인데 탄핵당하면 와 2번 연속으로 그거는 진짜 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너무 전 이 말도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그냥 쉽게 소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탄핵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엄청 거대하고 큰 거지. 중대한 개념인데 그렇게 탄핵을 당해버리고 탄핵이란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난 이거 국민의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여당이 대통령 관리 똑바로 안 해가지고 탄핵이란 같은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탄핵을 2번 이상 당하잖아. 그럼 진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떤 당 대통령이든 어떤 정권이 여당이 또 되든 탄핵 얘기 나오는 거야. 계속 하는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한마디로 똥보로 차버린 거죠. 아 결정적으로. 그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똥보로 그러니까 차버려서 왜한 거야? 스스로 차버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네. 참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생각나는. 네. 안타까운 21세기의 현실을 저희가 눈앞에서 파버렸습니다. 그니까요. 와, 이 역사적 순간을 몇 번을 보는 겁니까 저희? 자 넘어갑시다. 하여튼 얘기 야, 많이 했습니다. 이주 천작 바로 넘어갑시다. 예. 이주 천작 2024년 12월 2주차 첫 번째 대가족. 대가족. 네. 이거 평 나쁘지 않던데요? 감동의 서사라고. 예. 근데 순위분기점이 조금 높았던 모르게 200만 좀 넘어 200만 아 그래요? 꽤 넘어가던데. 높네. 예. 그래서 대가 끊긴 38년 만두감은 세울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김은석 배우의 저는 시나리오를 보는 해안을 저는 믿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윤석 스쿨. 예. 예, 그 해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근데 사실 변호인은 저는 뭐 그렇게 봤는데 강철비 시리즈가 그렇게 저한테는 재밌진 않았어서. 아니 저는 근데 특히 2가 변호인은 좀 괜찮았거든요 저는. 아. 변호인은 그러니까 정치성을 좀 차치하고 봐서라도 괜찮게 봤는데 강철비 원도 그냥 저랑 볼만했어요. 근데 2가 좀 별로긴 했죠. 그래서 이 영화도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턴스. 네. 코랄리 파르자의 두 번째 장편이더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칸 영화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 마거릿 컬리하고 데미 무어가 앞서서 나섰고 야. 꿈꿔본 적 있는가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나라는 그런 또 타이틀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면은 일단 이 영화는 제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까지? 진짜 전혀 없어요. 아하.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읊을 수 있는 감독만 한 6, 7명 되거든요. 그 정도로? 린치, 크로넨버그, 브라이언 드 팔마, 스탠리 큐브릭, 아로노프스키, 샘 레이미, 피터 잭슨? 그냥 다 섞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다 7명이 생각나요. 어떤 영화인지도 특정이 가능해요. 이 씬에서는 이 영화가 이렇게 오마지가 됐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은 행복한데 안에 내용들이 조금 많이 부실했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뭐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 다음 주에 차차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예. 킬리안 머피 주인공의 영화. 네. 이 감독이 팀 밀란츠라는 벨기에 분이군요. 네, 세 번째 장편. 당연히 아일랜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킬리안 머피가 그러니까.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난 아일랜드 사람이어서 당연히 음. 킬리안 머피를 전면에 내세운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원작이 그 말없는 소녀를 네, 집필했던 맞아요.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원작으로 네. 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메리 수녀 역의 에밀리 왓슨이 또 은곰상 조연상을 받기도 했고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이자 경쟁부문 초청작이기도 했던 네. 그런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연말 극장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그 다뤘던 연말 작품들이 없다. 하얼빈밖에 없다 대작이. 근데 대작이. 31일에 보고타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연말 극장가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근데 제가 그 감독 전작이 소수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수의견을 괜찮게 봤어요. 형사업 영화 중에서. 근데 이게 촬영이 제가 알기로 20년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 감독 그래서 기대하고 신작이라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미뤄진돼 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연말극장가가 조금 쓸쓸할 줄 알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손익분기점들이 워낙 또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좀 회사들이 우려에 섞인. 저는 그 비상계엄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영화 얘기예요. 영화 얘기인데 네. 저는 이 비상계엄을 보고 나니까 11호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 연말에 개봉하죠? 맞아요. IMAX 맞아요. 상영한다고 하고. 네. 뭐 알렉스 가랜드의 색이 좀 옅어졌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회상을 보고 나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비상계엄이 터지고 하는 걸 보고 나니까 11호 어떨지 궁금하다.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아들들입니다. 네. 저는 극장에서 혼자 봤네요. 오랜만에. 저도 한 3명이서 본 것 같아요. 신촌에서.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롯데시네마 부평. 부평. 왜냐면 부평에 짬뽕 진짜 맛집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영화 보고 나서 거기 짬뽕 가서 짬뽕. 이름이 뭔가요? 김홍일 특제 수제 짬뽕인가 뭐 하여튼. 이름을 삼선 짬뽕인데
거기 뭐냐 면이 나 그 수타면이에요. 수타를 직접 하세요. 김홍일 특허 짬뽕. 그거. 저장하겠습니다. 예, 그거 막 수타로 하시는데 나 그 맨날 여기 부평을 오는 이유가 그 짬뽕 먹으려고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샜네요. 평점 저는 7점. 7점. 예. 저도 7점이요. 예, 뭔가 좋았습니다, 영화. 솔직히 6점에서 뭔가 7점 사이를 뭔가 왔다 갔다 했던 순간이었는데 영화 전체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묘사 표현이 잘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영화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근데 더 길티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신선한 맛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또 분명히 듣긴 그렇군요. 들었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베를린 영화제 경쟁 작품이자 더 길티 구스타브 몰러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저는 더 길티는 뭔가 청각에 대해서 집중이 됐다면 이 영화는 확실히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네. 좀 집중이 된 게 아닌가. 특히나 더 길티는 한정된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런 반전의 청각 스릴러였다면 이 영화는 한정된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 뭔가 시선, 네. 시각 네.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장애물들, 뭐 쇠창살 같은 네. 노란색 문 같은. 네, 그런 걸 되게 미장센으로서 잘 표현했죠, 의미적으로. 네,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화면비를 일부러 닫아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퍼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주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결국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국에는 이 영화가 다루는 개념의 최전선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성애잖아요. 모성애죠.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는 그 모성애가 굉장히 뭔가 좀 숭고한 것처럼 보이다가 그 모성애의 뭐라고 해 고고함이 점점 뭔가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가 점점 치졸해지고 오만해지고 하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결말부로 인해서 결말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이 어머니의 모성에서 비롯된 복수심이 확 올라갑니다. 복수심으로 인한 결과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 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세상 일엔 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이어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상한 일도 그냥 가능하게 만든다, 어떤 이상한 일도 벌어지게 만든다 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들어가지고 네, 정말 그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관계성이라던가 인간이게 만들 수 있는 서스펜스 같은 것들이 잘 정제되어서 압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막 영화 초반에 에바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죠. 네. 그리고 뭔가 그 철창을 사이로 보여서 서로 간의 뭐 본성을 확인하고 뭔가 조금 더 발전하는 네. 그런 좀 인간 군상을 그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건 CCTV가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실제 눈으로는 본성을 확인하고 뭐 어떻게 뭐 감정을 따라 그러는데 CCTV는 정말 냉혹하게 그 사심을 포착을 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그 본성과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다. 네. 그게 이제 노란색 문으로 닫히고서는 그 시선이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더 미쳐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욕망이 좀 네. 표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교도관의 주요 업무는 감시인데, 네. 그래서 쳐다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화인데 오히려 너무 본인의 내면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또 결과가 촉발된 게 아닌가. 1.371 대 1로 화면비를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네.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초반에 에바는 한 명씩 문을 열고 인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성실한 교도관의 표본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앙동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본인의 심정 변화도 있지만 이미 사회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듯한, 네. 그 상사가 이미 이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뭔가 결말부를 생각하면은 네. 그 말이 조금 더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전 조커2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에 네. 모여있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의 촉발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에바라는 인물은 복수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직업 윤리를 지킬 것인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좋았던 영화가 네. 이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직업윤리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바가 본격적으로 변하는 거는 미켈의 입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그 장면에서도 갑작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장신구 빼고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동물 다루듯이 막 옷 벗기고 막 그런 네. 장면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미켈이 17번 방에 머무는데 에바가 슬며시 들여다보려 하는데 상사가 또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에바가 있던 곳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게 에바가 원래 있던 곳은 어떻게 보면 갱생을 시키려고 하는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 그 과정을 겪는데 네. 에바가 있었던 중앙동에는 그런 그냥 게 아니라 그 체제 통제죠, 유지. 통제. 예. 통제가 목적이고 체제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의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되는 장소에 왔는데 오히려 인물은 인물의 변화를 일으키려다 보니까 지금 사건이 계속해서 촉발이 된다. 라는 모습이었고 또 영화 보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건 그러니까 아니 모자 관계를 이렇게 그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상에서 뭐 봤던 현실상에서 봤던 그런 뭔가 모자 관계, 모녀 관계의 모습은 뭔가 뭐 선생과 학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기업의 총수와 뭐 아들 그런 식으로 뭔가 모자 관계가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프리즈너였던 아들과 네. 교도관이었던 엄마의 그런 상황도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인물 관계.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연출이 되게 좋았어. 30분 정도 지나면 시계를 항상 봅니다. 대현님도 그렇고. 네. 전 그게 어쨌든 그 딱 초반 30분까지 음. 미켈이랑 에바의 관계가 정확히 묘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자 관계를 그리는 건지 저는 그래서 모자 관계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속았어. 처음에 모자 관계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 의도한 거겠죠. 모자 관계라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앙동으로 간다는 게 미켈을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그니까 뭔가 이게 좀 그이시안을 표현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머리를 좀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연출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의 엄마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냥 곧장 그냥 쓰레기통으로 때려버리는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에바와 미켈이 처음으로 갈등을 갖는 건 어우, 담배였죠. dirty. 예. 네, 담배였고 그게 아니라 네. 두 번째 이게 갈등이 dirty. 이제 어우. 나 똥 좀 싸게 좀 도와줘요 그랬는데 그냥 끊어버리고 했더니 네. 똥 부어버리죠. 네. 네. 진짜 너무 dirty했어요. 약간 오키쿠와 세계인가요? 약간 좀 다른 계열인 거지. 그렇죠. 근데 오키쿠와 세계 저는 올해 저평가당한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영화죠. 연말 평가 때 한번 더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저평가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는데 만약에 이건 문이 철창이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똥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노란색 철문으로 완전 닫혀 있으니까 맞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계속 닫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촉발되는 거다. 네. 의도된 고립으로 이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래를 뭔가 포착을 해서 이 뭔가 미켈을 뭔가 엿먹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막 옷을 생으로 다 벗기는데 성기 그대로 노출되고 네. 그랬더니 이제 운동장 폭행 사태가 발생해서 1대1로 이제 와. 뭔가 다이다이를 치는 뭔가. 저는 이 씬 진짜 서스펜스 어.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서스펜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계를 쥐락펴락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이랑 관객의 관계도 쥐락펴락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서스펜스를 이용해서 미켈과 에바의 관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래서 이 감독 진짜 관객을 자기 영화로 몰입하게 확실할 줄 아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변 거기다 싸라니까 그냥 팬티 입은 채로 그냥 싸버리잖아. 근데 그 씬에서 솔직히 진짜 미켈이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사실 무서웠습니다. 더 큰 서스펜스는 눈 감으라고 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좀 거기서 그랬고. 어쨌든 이 어머니인 에바는 칼하고 약으로 이제 꾸며서 그걸 이제 미켈에게 씌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에바의 공격으로 이제 CCTV가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근데 뭐 그 전에는 이미 미켈의 어머니와 이제 미켈이 접견하는 에바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뭔가 어머니로서의 본성이 뭔가 깨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의 부모를 보는데 뭔가 좀 가짜나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이제 담아내는 CCTV는 뭔가 가장 이성적인 이 영화에서 가장 이성적인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가장 이성적인 시선이자 포착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레드룸스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눈을 감았던 장면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뭐 눈을 감아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감춘다, 뭔가 그런 식으로 영화가 계속 숨겨야 될 것을 언급이 되는데 CCTV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눈이자 이걸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다 보니까 네.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이 미켈이 협박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장면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죄를 이미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2차 가해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 좀 한편으로는 조금 처연해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치고 받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이 생기죠. 네. 그래서 막 담뱃불도 직접 붙이게 하고 17번이 아니라 이제 미켈로 불러라 네. 라는 말과 함께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와, 고소할 여기서 거야. 갑자기 관계가 역전되는 그 양상을 역전이 그리는 되죠. 부분이 그러니까 정인 줄 투샷. 알았는데 갑자기 관계가 역전되는 그 모습이 와, 이 감독 슛이랑 텍스트만 가지고 기적의 정서를 형성하는 방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교 같은 게 없잖아요. 눈속임 같은 것도 없고 카메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고 이렇게 두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서스펜스를 연출할 수 있고 내러티브의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와, 이 감독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본적으로 훌륭한 거죠. 저는 네. 연출도 훌륭하지만 각본적으로 훌륭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고립시키고 괴롭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미켈을 갱생을 시켜주는 강제로. 상황으로. 네. 네. 강제로 이어지죠. 갱생시켜주는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됐던 미켈하고 이제 에바가 눈을 감는 그런 명상 장면이 나왔는데, 야, 내 아들을 죽인 자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잠에서 깬 모습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네. 그러면 이게 꿈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꿈이 그러면 에바가 물론 꿈을 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미켈의 꿈이라고 생각해 보면 미켈은 뭔가 확실히 본인이 갱생을 원했던 걸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협박하는 부분은 미켈도 내가 맞았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아마 저는 엄마의 식사 장면, 그 세 사람 식사 장면에서도 와우. 너무나도 잘 드러났던 네. 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 맞아요. 진짜 음. 그 미켈 엄마에서 에바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이죠. 괜히 아들들이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에바가 본인의 죽은 아들인 이제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사라져서 기뻤다. 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면회도 한 번도 안 갔다라는 지점이 이 미켈의 어머니하고 너무나도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지점으로도 보인다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에바는 본인이 생각했던 아들이 없어서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로 보니까 내 아들을 죽은 사람을 보니 또 맞닥뜨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야.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 지극정성으로 가는 뭔가 미켈의 어머니하고 본인이 분명히 비교가 돼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창 위로 퍼지는 폭죽하고 미켈이 통통통 치던 농구공하고 튀기는 소리가 연결이 되는 장면을 제가 딱 포착을 했을 때는 예. 결국은 이게 다 현실로 오는구나. 네. 현실로 왔을 때 치명적인 현실로 왔을 때 그 인물의 뭔가 초라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져서 이 미켈을 뭔가 도와줬을 수도 있겠고. 오호, 네. 그래서 이제 미켈에게 이제 주간 외출을 허용을 하고 네. 직접 그 삼자 대면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삼자 대면하는 그 쓰리샷을 봤을 때 와, 너 이 영화에서 제일 안정적이었던 장면이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스리샷을 서서히 천천히 줌하잖아요. 줌했나? 나 줌. 제가 약간 그 옆에 오른쪽에 뭔가 좀 역시나 그러니까 것도 줌을 있었는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가장자리를 보니까 줌하는 게 맞더라고. 그래? 가장자리를 봤거든요. 그게 좀 그렇지, 롱테이크로 그렇게 할 수 있지. 롱테이크로 이어지잖아요. 서서히 줌을 하는데 그 안정적이었던 쓰리샷이 서서히 줌을 하면서 바로 서서히 깨져버리잖아요. 그 안정감이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깨지는 장면이 딱 그 얘가 나 때렸어요 해서 딱 깨져버려. 그러니까 그게 슛이 그러니까 딱 안정적으로 보였던 쓰리샷이 서서히 확대가 되면서 이게 안정감이 깨질라는 느낌이 들다가 슛이 에바를 향하는 샷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미켈이 말을 해버리잖아요. 와, 좀 그 부분에서 이 슛의 뭐라고 해야 될까,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님 말씀대로 저도 그 쓰리샷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대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안정감이 불안감이 느껴지고 그 슛이 바뀌자마자 그 불안해 보였던 슛이 바로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분열이
갑작스럽게 왔다니까요. 그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아무런 기교 없이 서서하게 줌하는 거를 통해서 이 안정감이 깨질 것이라는 걸 암시를 하고. 네, 와, 이 씬 연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창문에 창살이 있었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그냥 창살이 없이 배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창살을 배치해서 맞아요. 그 장면을 좋은 구성했다라는 거는 미장센이었죠. 교도소랑 별 다른 게 없어. 네, 교도소랑 별 다른 게 없었어. 네, 예.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언급됐던 게 위층에 대한 언급이에요. 결국 위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위층에 대한 언급도 역시 고립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뭔가 아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같이 또 갱생하자 그러는데 아들은 결국 갱생하지 못한 채 계속 위층으로 나 대소토이 할 거야. 싫어. 고립됐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현실은 바뀔 수 없는 건가? 네. 라고도 스스로 뭔가 많이 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 장면에서. 그래서 엄마 얼굴에 그 직접적으로 그 음식을 문지르는 장면이 그 똥 뿌렸던 장면하고 약간 좀, 그렇네. 좀 겹쳐 보였어.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렇네요. 음.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 숏을 되게 잘 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도 이 아들을 통제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 네. 자기만의 노력은 했겠죠. 네. 근데 그게 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바뀐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에바라는 인물도 이 미켈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똥 뿌려버리는 건. 그니까요. 여기도 엄마도 이렇게 얼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인물이 그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 숏을 진짜 잘 썼네. 그 두 숏을 되게 잘 썼네. 와. 그래서 정말 갱생할 수 없는 걸까라고 이제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바가 미켈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나 시몬 엄마야. 근데 이 대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갑작스러워요.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인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는 감독의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 뭔가 인간은 뭔가 그 스콜세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 군상이랑 좀 되게 비슷하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그 안에서 인간 미덕이 곳곳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 때문에 스스로 변수를 만들고 추락을 한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좀 스콜세지 영화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와, 그런데 거기서 한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에바의 서사에 결국 끝내 하지 말아야 했던 그 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관계가 그렇게 반대로 역전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약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시몬 엄마야라고 했으면은 미켈이라는 악독한 살인범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했겠죠.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미켈은 거기서 도망을 가버려요. 갑자기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후반부에 나오는 숏 보면은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나는 죄책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당황해서 런치였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게 인간이어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 서사의 전개가 가능했다는 거 아니야. 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본을 진짜 잘 쓴 영화다. 그 인간이라는 개념을 잘 정의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도소에 있었다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건데 그니까요. 그걸 런치게 그니까요. 만들어버리는. 공간적 배경을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서사도 완성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추락사인 줄 알았는데 질식사로 가요. 그니까. 근데 질식사로 가는데 그러나 미켈은 못 죽이죠. 못 에바가 죽이죠. 솔직히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이죠. 음. 그러니까 좀 그것도 뭔가 그 인간의 미덕을 좀 그나마 보여주는 장슛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비춰져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아마 저는 자기 죽은 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복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들한테. 근데 그 복수가 자기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려고 했지만 자기도 피도 눈물도 없이 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난 아들을 위해서 인간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딱 마지막 딱 그 두 가지 숏 죽이려다가 많은 그 숏이랑 하늘을 올려다보는 숏 그 두 가지 숏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인간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건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네. 하늘을 띄울 거였으면 그냥 맹한 하늘을 띄울 수 있어요. 네. 그냥 나뭇가지 하나도 없는. 네. 근데 굳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 뭔가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뭔가 수감되어 있었다 철창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처럼도 약간 그렇게 보여. 막 그렇게 봐도 보였어. 저는 오히려 그 나뭇가지가 어. 하늘의 그 맑은 전경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생각이 든 게. 그렇게 되죠. 네. 어쨌든 깔끔하지 않은 뭔가 네. 깔끔하지 않은 정말 그 제가 말했었잖아요. 1과 0이 아닌 엠파이어 얘기할 때 나왔던 1과 0이 아닌 51과 49. 딱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저는 굉장히 탁탁 갈렸다고 봤는데 네. 그 상사 라미아의 대화가 나오죠. 구제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간 다음에 건강히 지내라. 네. 라고 하는 게 이게 상사는 미켈에게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이게 에바를 굉장히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사는 미켈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에바는 에바 스스로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식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네. 그리고 복수에 휩싸여서 본인의 욕망으로 직업 윤리를 혼동하게 돼버린 지금 이 상황에 뭔가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현실에 와서 지금 남는 게 뭐냐고. 그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니까. 뭐 갱생을 시켰어 내가? 갱생 시킨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어? 죽인 것도 아니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에 이렇게 나온 거죠. 와. 나를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나라는 건가? 진짜. 그래서 보면 그 마지막 슛 보시면 에바는 앉아 있고 상사 서 있거든요. 네. 근데 딱 가운데 선으로 정확히 반 이렇게 나눠져 그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현실을 추구했던 한쪽 라미 상사와 그리고 본인의 욕망을 추구했던 에바가 둘이 정확히 나뉘는데 근데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정확히 에바는 그 가운데 선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음. 예. 그러니까 절대 분절되지 않고 영원한 양면성 인간. 네. 그 갈팡질팡했던 그 네. 에바의 삶은 딱 그 한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평을 보니까 에바의 정서에 공감이 안 간다는 평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공감이 갔거든요. 저는. 저도 좀 공감.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모면은 누가 그런 짓을 못 할까요? 저는 오히려 마더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부모면은 저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들 딸을 위해서. 그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 그 뭔가 아무리 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뭔가 자식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괜히 어머니들이 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모성의 고고함이 점점 하향곡선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부모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네. 그래서 이 선스라는 의미는 아마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에바 입장에서는 뭔가 죽은 아들과 그리고 뭔가 미켈로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겐 아들이니까. 그래도. 그리고 더 넓게 의미를 보면 다시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간 에바에게는 첫 장면의 모습처럼 반갑게 맞이할 남겨진 수용자들을 아들들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막 수학 교육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샤워 오래 한다고 싸우고 있는 거 중재하는 모습. 엄마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참 따뜻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아니 베를린 경쟁인데?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베를린 경쟁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다오메이도 수입 안 되는데 뭐 씨. 그건 맞죠.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그게 아니라 뭐 예술적으로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냥 재밌잖아요. 예술 영화 치고 그냥 상당히 몰입감 있고 서스펜스 좋고 전개 템포도 좋고 늘어지지 않고. 사실 그 여기 배급사가 해피송이죠. 해피송이죠. 네. 해피송 영화 좋아하거든요. 알모도바르 영화 많이 가요. 알모도바르 있고 최근에 뭐 피기는 조금 제 취향이 안 맞지만 네. 피기 아나이스 인 러브 뭐 되게 네.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어쨌든 또 이렇게 뭐 그린날이나 찰나에 비해서 좀 덜 유명한 회사인 거 맞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또 작은 회사가 이렇게 또 이런 작품을 가져왔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감독도 되게 젊어요. 88년생 깜짝 감독이에요. 놀랐어.
그러니까 그러면 더 길티가 20대 때 나왔다는 거 아니야? 거의 와. 거의 그렇지. 30대 그러니까 초반, 되게 좋은 20대 감각을 가졌다고 봐야죠. 20대 후반, 20대 그 영화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더 길티도 그렇지만 이 영화도 뭔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영화가 늘어지지 그러니까. 않고 길지 않게 러닝 타임으로 딱 승부를 그 봤다. 정서와 전개의 압축을 잘하는 것 같아. 이 감독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정말 그 정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빌 때 비우고 넣을 때 넣고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아들들이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한 줄 평합시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들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되게 안내문 같네. 그 찾아봤어 네이버요. 아들들 내일 뭘로 하지? 하는데 네. 그 뭐 찾아 뭐 아들과 부모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엄마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엄마도 인간이지. 네, 엄마도 인간이다. 교도관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럼. 근데 또 아무리 딱딱해 보여도 또 그 안에는 분명히 또 선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자체가 테이크 케어예요. 네. 교도관도 네.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그냥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아들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묻힐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관객 수가 많이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기원해 봅니다. 어떻게 본 영화 털까요? 텁시다. 본 영화 있으신가요? 예. 본 영화 뭐가 있을까요? 위키드? 위키드 좀 됐나? 위키드. 저 근데 볼만 했는데? 야, 위키드 괜찮았어요. 볼만 했어요. 볼만 볼만 했어요. 근데 6점이긴 한데 7점 안 준 이유.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40. 아니 아무리 뮤지컬로 삐까뻔쩍 화려하게 해도 그 중반부 너무 질질 끌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알겠어. 이 편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끌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확실히 엔터테인먼트는 확실히 있었어요. 네. 엔터테인먼트는 확실했어. 예. 그 중에서 퍼퓰러 나온다 내가 신나더라고. 예. 그래서 뮤지컬 영화로 또 존추 감독이 맛있게 또 만든 영화가 위키드였고 서독재 이번에 갔다 와서 그 문제작 이야기하죠. 에스퍼의 빛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에스퍼의 빛 봤는데 일단 그 영화관을 역시나 그 압구정 지하 아시죠? 압구정 CGV 네. 그 의자 몇 개 있고 네. 거기 갔는데 우와 조연철이다. 네. 근데 원래 소독제가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그래도 좀 좋은 학교든 뭐든 영화로 좀 이름 날린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 다 오는 영화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랑 유명인들이랑도 연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 대학 선후배부터 그냥 뭐 직장 상사 이런 식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인사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네. 날 몰라주신 거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명한 분들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서독제에서. 그래서 어쨌든 다시 아주 정지훈 감독하고 좀 연관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조연철 감독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연결된 지점이 좀 있는 거. 그 영화의 보신지는 잘 못 봤는데. 네, 하여튼 에스퍼의 빛. 와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호. 근데 이 영화 저 진짜 살면서 본 그 별점 정규분포 있잖아요. 중에 진짜 이렇게까지 평평한 거 처음 봤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분포표가 호불호가 엄청 갈렸단 말이죠. 평평하다는 거. 물론 제가 본 영화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일단 확실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르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뭐 또 이 영화가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목적 뭐 그런 거 봤을 때도 다 동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참신함보다 난해함으로 다가오면 이거는 저는 불호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이전 회차에서 다뤘지만 뭐 박세영 감독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다. 어떻게 보면 정준 감독 되게 새로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박세영 감독님의 그 서사가 이해가 될 수 있던 어떻게 보면 짧은 러닝 타임 안에 임팩트 있게 좀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2시간 넘어가고 막 그런데 그 똑같은 거를 계속 그 같은 루틴으로 가는데 그래요? 이미지가 비범하다거나 한 건 없나요? 사운드라거나? 저는 그래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게 반복된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거 안에서는 변주 같은 것들도 없나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별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또 감독님께서 10점 만점에 3점을 부여한 이유가 와 진짜 별로였구나. 개성은 확실하다. 예.
참신함 좋다. 근데 예. 딱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한 네다섯 더 됐나 하여튼. 이게 참고로 부천에서 상영했을 때는 거의 절반 나갔다고 하죠. 네. 그걸로 유명했어요. 절반 네. 나갔다고. 그래서 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일반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낀 건 좀 오랜만이었어. 그래서 와 어렵다. 난 영화. 이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진짜. 영화 어렵다. 이래서 더 궁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아니 영화가 아니야. 얼마나 근데 좀 진짜 힘들었어. 얼마나 이상하길래. 예.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 B열에 앉았는데 B열에 앉은 사람은 후드 쓰고 잤다니까요.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네. 근데 뭐 행간에 그 영화들을 좋게 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영화가 되게 그 뭐야 극영화 다큐 경계에 있으면서 원래 정주영 감독이 아시겠지만 필모를 보시면 다큐가 더 많아요, 극영화보다. 그 극영화 다큐 경계에 서면서 뭔가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이미지화하는 스트로브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스트로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보세요. 저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기회가 되면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한 영화일수록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고 싶어요. 그 네. 사람들이 기겁한다는 게 아니라 그 별로라고 반응하는 그 광경. 나는 진짜 자신하는 게 80% 이상 졸았을걸요? 예. 졸다 보다 그랬을걸요. 저는 그 서브스턴스도 이번에 시네큐브 프리미어로 봤잖아요. 한 290석 중에 한 40석 빼고 다 차 있었습니다. 와, 그 후반부 그 막 나가는 저는 별로 불어였는데 그 막 나가는 그 시퀀스들이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광경을 250명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보는 그 광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겨내보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견뎌보자. 오히려 약간 시네마틱한 경험이 아닐까. 근데 엔딩 이게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닐까. 근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 하여튼 힘들었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감독의 필모가 어떨지 좀 그런 느낌은 안 드나요? 이 감독 다른 영화가 궁금해진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예술적 감각이긴 하잖아. 그런 호기심도 들긴 그렇죠. 다른 영화 다 보고 싶다. 근데 조금 더 평가가 좋아지면 아. 이렇게 계속 극명하게 갈리면 굳이 나는 찾아보고 싶다는 욕심까지 안 생길 것 같아요. 극장에서 개봉하면 보겠지만 굳이 이렇게 영화제까지 찾아가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의문점. 지금 소라트 시네마에서 카사베치 하잖아요. 예스. 그림자들 봤는데 그냥 전 원래 예전부터 말했었지만 전 카사베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카사베치 영화는 그 에너지 그 자체야. 그 카메라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연기하는 그냥 연기도 아니야. 모든 미장센과 피사체에 에너지가 그냥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림자들이 가장 데뷔작이고 러한 작품이라 그런가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 두 번째 봤거든요. 극장에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카사베치 영화 이번이 소라트 시네마에서 마지막 상영이라고 하는데 당분간 진짜 시간 되면 꼭 보십시오. 네.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 빅토리아리스의. 그렇죠. 빅토리아리스 이번에 틀잖아요. 아무래도 클로즈 아이즈가 전작들을 안 보면 힘든 영화인데 벌집의 정령은 꼭 봐야 되는. 이 기회에 다 보시길 바랍니다. 남쪽 무조건 봐야겠다. 네, 현웅님도 남쪽 보신다고 남쪽 하고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장편 4개 중에 유일하게 못 본 게 햇빛 속의 모가나무. 그거 극장에서 볼 게 없으니까 이 기회에 햇빛 속의 모가나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엔 찾아보면 있을까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웃음은 쉿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에리스 영화인데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네. 제가 하나 가게 하면 아침바다 갈매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영화 참 괜찮더라.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시죠. 그 영화적으로 보면 사실 좀 풀려나가는 과정이 좀 뭉툭하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뭐 연기적인 것이나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재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재밌게 즐겼던 영화가 그래요? 아침바다 갈매기는이었습니다. 왜 좋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소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과 관련된 영화인데 어쨌든 보지 못했던 소재.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적으로 말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았던 이유는 있을까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원래 이 영화 자체가 사실 뭐 그런 큰 기술 없이 그냥 자연광 그대로 때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단편화적인 그런 적이어서 오히려 더 저는 더 깊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연출이 솔직히 말해서 큰 특징이 있다라고까지는 못 느꼈는데 그 연출이 큰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 서사에 잘 몰입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럼 장손이랑 비교하면 어떻나요? 장손이 좀 더 재밌죠. 아,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영화 놓치기에는 너무 그렇군요. 아까운 영화다. 오, 그래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몰랐는데 네. 이 영화 만드신 박유훈 감독님하고 그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님하고 부부 사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소위랑 그래서 다음 소위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랑 비교하면 어떻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를 꺼내는 영화들인데 다음 소위하고 이 영화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제가 다음 소위가 좀 지루했던 부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네.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큰 그거 없이 너무 그 독립 영화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음 소위. 제 생각에. 그래서 예. 너무 한 방향 느낌인데 네. 왜 잠깐 그랬는데 이 영화도 물론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의 뭔가 연기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충족될 게 많았어. 근데 그 실제로 베트남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며느리 베트남 분인데 그분도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재밌다 영화. 그렇군요. 올해 저 탑5 안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한데요. 와이프의 길을 받아 다음 작품은 칸을 노려볼 수도? 아닙니다. 네. 모르지. 근데 그 정도의 포텐셜을 이번에 좀 터트린 것 같아요. 정주리 감독을 좀 칸에서 밀어주잖아요. 전 그래서 네. 뭔가 다음 작품 찍으면은 다음 작품 평 괜찮으면 좀 칸 경쟁 갈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도이아도 칸 갔고 그 다음 소위 칸 같고 다음 소위도 비평가 주간 갔잖아요. 보통 비평가 주간 간 감독들이 그렇죠. 다음 영화제 올라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비평가 주간이나 주목할 만한 시선 가면은 그렇죠. 그 다음 작품이 경쟁으로 가는 올라서죠. 구도인데 정주리 감독이 계속 꾸준히 칸에서 샤라웃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뭔가 다음 영화 잘 찍으면 경쟁 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2의 이창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네. 기존 감독들 말고 새로운 이름들을 국제 영화제에서 특히 3대 영화제에서 보기를 바라는데 정주리 감독 가면 좋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서브스턴스 해야죠. 서브스턴스. 어쩔 수 없지. 한 번 더 볼 겁니까?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각본적으로 더 뿌실 게 없구나. 이 영화가 난 말했잖아. 다른 줄상 많잖아요. 네. 심사위원상도 있고 그치. 감독상도 있고 근데 왜 굳이 각본상이냐는 거야. 배우상인데 각본상은 진짜 아니야. 아니야. 보면 이해 갈 거예요. 각본상은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점이 많거든요. 꽤 있는데 왜 각본상인지 모르겠어. 이토록 사소한 것들도 봐야 되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토록 사소한 것들은 작년에 감독이 다르긴 하지만 작년 말 없는 소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린나레가 이거를 수입한 이유도 길리언 머피 플러스 그 이유도 있겠어요. 있겠죠. 길리언 머피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 이유도 있겠죠. 전 그래서 이토록 사소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클레어 키건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자면은 말 없는 소녀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봤어요 제가. 말 없는 소녀 영화가 너무 좋아서 소설도 봤는데 이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정서를 길게 늘어뜨리고 텍스트를 많이 가져가지 않거든요.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도 금방금방 술술 읽히듯 그 인물이 움직임이 텍스트만으로도 그려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한 게 말 없는 소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토록 사소한 것들 기대됩니다. 영일이들 2주 아들들 네.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서브스턴스로 돌아오는 걸로. 녹화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네. 다음 주에는 서브스턴스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